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멘토 머니클래스의 김현주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에 돈이 흐르는 원리,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내 자산을 키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오늘도 쉽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연주 씨, 오늘 1교시에서는 어떤 수업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1교시에서는 MBN골드 강시환 매니저의 피지컬 AI 로봇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 두지영 타임폴리오 자산운용과장의 연금 ETF 투자 4부작의 두 번째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함께 투자, 주식, 부동산, 금리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네, 머니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의 잇단 노조 총파업 소식 속에서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노조의 이 파업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을 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정말 사람 대신 로봇인가라는 시각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고요. 이 로봇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강시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머니클래스 시청자분들이랑은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MBN골드 강시환 매니저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시장 상황이 좀 그랬었고 그다음에 좀 중동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다가 잠시 주춤한 흐름이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 에너지 이런 거를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정부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는 정책에 따른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는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맞춰서 그리고 월별로 맞춰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하락하는 흐름에 같이 연동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동 리스크 해소되고요. 그다음에 6월 12일쯤 6월 달에 FOMC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저는 이제 6월 12일이라는 날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의 상장일입니다. 지금 스페이스 X의 상장의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쪽에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해도 받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제들 바로 공개를 해보죠. 지금 수업의 주제. 피지컬 AI 로봇이라고 되어 있네요. 앞서서 일정과 관련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수업에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예, 지금 로봇이라는 건 솔직히 로봇 산업이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발생되는 종목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는 POC, 그러니까 프로브 오브 그 컨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프로토타입보다 더 먼저 개념을 잡는 단계,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그다음에 파일럿, 그다음에 MVP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거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인데 이게 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이 크게 작용되고 있고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인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고 그러면 AI의 활용도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활용도가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성장 산업이 지금까지는 가능성과 앞으로의 그런 미래에 대한 성장치를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일정이 잡혀져 있다.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쭉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 일정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정 하나하나의 로봇 섹터가 성장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로봇이 만들어지고, 그럼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실제로 수치가 찍히는 시장이 펼쳐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실적이 찍히지 않았지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초입까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가 그 일정의 길목에 하나 종목을 배치해서 우리가 수급을 잘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연말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이 됐을 때 그 지금의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자리 잡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을 잘 사두시고 로봇에 대해서 관심 갖게 잘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준비해뒀으니까 여러분들 로봇에 대해서 실적이 안 나오잖아, 이렇게 실망하거나 뭐 이렇게 좀 따로 빼두지 마시고, 아 그런 거야, 일정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 로봇 같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일정을 보면서 모멘텀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을 잘 하시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로봇에 대한 일정들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주에 특히나 일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그 로봇이 지금 로봇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큰 성장 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주가의 움직임의 그런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에서도 뭐 일정도 있고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차트에 대한 수급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차트에 대한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일정이 잡혀 있어야지만이 그게 이제 뭐랄까 스토리,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일정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한 블럭 한 블럭 쌓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실적으로 가는 길목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계속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곡차곡 벽돌을 쌓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이거를 쌓는 데 대한 그 뭐랄까 증거 아니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이런 네.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정으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AI에서 이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로 압축이 될 거예요. 네. 그럼 그 압축이 되는 기업들의 어떠한 소스가 나오는지, 어떠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지는 앞으로 일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일정을 체크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일정들이 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또 실적으로 연결된다라는 점들을 짚어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올해에 남아있는 로봇주의 일정들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네. 제가 미리 우리 선생님의 수업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5월 말부터 네. 시작되는 일정이 5월 27일 날 보스턴에서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이제 로보틱스 서밋이라고 하는 그런 서밋의 일정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현대차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회사가 거의 중심, 거의 뭐랄까 그 주 무대가 되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무대가 되는 그런 서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조 연설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개발 디렉터였던 그 아틀란트 개발 디렉터였던 사람이 기조 연설에 나서게 되는데 그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서면서 그 포문을 열어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뭐랄까 부스라고 하죠. 그 부스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가장 큰 부스와 관람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 메인 부스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로보틱스 서밋이 그냥 그런 로보틱스 서밋이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뭐 IPO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소개하는 장소 이 정도까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는 로봇에 대한 그런 관심도,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면 현대차의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오늘 기준 그 최근의 일정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노조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이 계속 퍼지면서 현대차, 기아차도 노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로봇이 산업이 더 발달돼서 그 부분들을 생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로봇의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마침 5월 27일 날 로보틱스 그런 서밋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도 또 네. 중요한 뭐랄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가 결정될 수 있는 그 소프트뱅크의 지분 풋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해소가 돼야지만이 현대차가 온전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연내 6월 달에 IPO를 할 수 있을지 연내에 상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심도가 더 많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아니면 주목도를 받고 있는 로봇 회사를 현대차가 인수하고 그게 주목도가 더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5월의 일정, 6월의 일정, 또한 또 7월의 일정까지 또 보게 된다면 7월 일정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그 젠3라고 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연내에 양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미국에서 로봇 산업에 관련된 그러한 법안 행정명령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더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차곡차곡 뭐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나죠.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얘기들, 그 다음에 연말에 아직 확정되진 않지만 연말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 로봇의 양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양산이 맞아요. 되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실적이 받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같이 협력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정들 아주 상세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연말까지 로봇주들을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주셨던 이 일정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뜯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5월 27일에 있을 이 보스턴 로보틱스 서밋인데 어떤 점들을 더 강조해서 보면 될까요? 지금 아까 네.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보스턴에서 열리는 로보틱스 서밋이 그 로보틱스 서밋임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중심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개발자 디렉터가 기조연설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CES 2026 여기서 그 기조연설을 젠슨왕이 하면서 포문을 열었던 것처럼 그래서 네. 그때 CES 2026의 거의 주인공이 엔비디아였던 것처럼 네. 이 로보틱스의 서밋의 기조연설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개발자 디렉터가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얼마나 주목도를 받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 파생되는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수급 이동이 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5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네, 5월 27일의 일정은 이제 다시 말하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이고요. 그 전후로 해서 조금 더 이 관련주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일정도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월에서 8월에 있을 이 옵티머스 젠3 양산 일정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제품이기도 하고요. 보니까 로봇처럼 보이지 않고 슈퍼히어로 수트를 입은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언급들도 있던데 관련해서의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 테슬라나 애플이나 미국의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네. 우리나라 다른 협력 업체들한테 그러한 같이 부품에 대한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수주 계약을 할 때 네. 비밀 조항으로 해서 자기네 그러한 기업 이름을 나오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그 수주 공시나 이런 거를 살펴보고 그쪽에서 생산해내는 생산 대수를 맞춰보면 대충 이 회사가 납품했다는 회사가 이 회사다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럼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젠3 양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샘플로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로봇 산업이 얼마만큼 성장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의 수급이 다시 우리나라 그 로봇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젠3 양산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이 로봇의 부품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짚어주셨고요. 그 화면 아래는 한라캐스트, SPG 등이 우리 선생님께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정으로 봤을 때 특히나 눈여겨봐야 되는 로봇주들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뜯어볼게요.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네. 현대차인데 네. 현대차가 지금 촬영일 기점으로는 현대모비스의 이 노조 파업 때문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60만 원 선
살짝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런 시점에서 현대차 일정과 연결을 한다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현대차는 제가 지지난 방송 제가 작년에도 이제 머니클래스 나와서 현대차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같이 현대 오토웨어도 같이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느낌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본업도 정말 잘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도요타를 넘어서서 세계에서 두 번째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뭐 이 정도의 생산량을 지금 판매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고 인도 시장을 점령하면서 현대차가 거의 인도에서는 국민차라고 불립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들 그리고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들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현대차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까지 인수를 하면서 지분을 가져가면서 로봇으로 넘어갈 수 있는 완전 뭐랄까 그 과거의 그 캐시카우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 산업도 잘 붙여가면서 새로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무대는 다 만족을 시켜놨어요. 그런 조건들 다 만족을 시켜놨는데 현재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PBR, PER도 완전 저평가되어 있고요. 신성장 산업이 없느냐? 있습니다. SDV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산업까지 신성장 산업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도 완전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지금 구간에서 정말 사지 않는다면 언제 사야 되느냐. 전 지금이 거의 한 5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네. 5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가 여기가 참 저는 락바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에서는 안 깨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고 하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되겠고 지금 21선을 지지되고 있는 60만 원 선인데 여기서 만약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정도로 현대차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다만 현대차에 대한 인기,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를 조금만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현대차를 지금부터 45만 원까지 분할 매수로 계속 모아가시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호흡 길게 가져가시고 뭐 2, 3년? 그렇습니다. 아틀라스의 양산이 시작되는 순간,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데 양산이 되는 순간부터 현대차는 주가는 점핑을 하면서 75만 원 고점을 넘겨서 100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 잘 분할 매수 하시길 바라겠고 이 영상을 잘 박제해 주셔서 강시현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45만 원에서 50만 원 선 분할 매수로 좀 담아보고요. 나중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들의 일정이 반영이 된다면 7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LG전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 로보틱스 쪽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렸다가 지금은 그 상승한 만큼 또 내려온 시점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LG전자 저희가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LG전자는 이제 로봇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LG전자가 로봇?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는데 네. 가정용 로봇, 그러니까 LG전자 하면 떠오르는 건 백색 가전이죠, 거의 대부분. 네, 그렇죠. LG전자의 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 백색 가전의 거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LG전자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갔던 부분, 많이들 아쉬워했던 부분들 뭐냐면 신성장 엔진이 장착되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조금 절치부심해갖고 그 데이터 센터 쪽의 냉각 장치라든지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가정용 로봇에 대해서 부르는 부분들도 지금 신성장 엔진을 장착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LG전자가 저는 새롭게 AI로 크게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이 지금 20만 원 넘어가는 상황, 15만 원에서 20만 원 넘어가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뚫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LG전자가 백색 가전 그러한 걸로 본업도 잘하고 있지만 그걸로
평가받을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성장 엔진을 장착한 그래서 재평가가 돼야 될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마침 오늘 로봇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LG전자를 제가 올려드린 이유는 로봇이 아니어도 LG전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향 그러한 수급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캐시카우도 워낙 튼튼하고요. 거기다 가정용 로봇까지 같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3거래를 연속 눌려가지고 지금 11선 걸려서 18만 원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21선 사이까지 분할 매수를 좀 하세요. 1차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잘 1차 매수 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한다면 뭐 13만 원 정도까지도 한 2차 매수 하셔가지고 가져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LG전자를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출발할 LG전자 지금 상승 초입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백색가전 LG전자였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LG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AI 산업이 앞으로 훨씬 더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LG전자의 투자에 망설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쪽에서는 18만 원 선 그리고 13만 원 선이 LG전자를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니까요. 그 점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링크솔루션까지 좀 챙겨볼게요. 링크솔루션도 뭐 방산 3D 프린팅 시장에서 선점을 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조금 밀린 상태거든요. 네. 링크솔루션까지 전략들 체크를 해주시죠. 링크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로봇주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현대차가 맞아요. 상승했던 부분들을 반납을 하면서 네. 로봇주도 현대차가 이제는 로봇의 거의 대장주가 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하락하면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로봇에 관련된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하락을 많이 했는데 링크솔루션은 그 하락에 비해서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박스권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6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사이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저는 5월 27일에 지금 보스턴 그 로보틱스 서밋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있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런 일정들 거기에 주목도를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링크솔루션 같은 경우는 역시 고객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고 파악해본 결과 수치를 보게 되면 링크솔루션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낸 부품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이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일정이 뭐 밀리거나 좀 그렇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차곡차곡 이제 일정이 말씀드린 대로 잘 흘러가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관련된 링크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그 외에도 방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방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부품들 이런 3D 프린팅의 우리나라 최강자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5만 원이면 충분한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잘 매수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가신다고 한다면 연말에 9만 원 그 이상 그러니까 100% 수익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링크솔루션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링크솔루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연말에 100%까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짚어본 종목들 다시금 공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 로봇주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궁금하고 물어볼 게 너무나 많은데 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추가적으로 우리 선생님이랑 궁금한 점들 다 물어볼 수 있는 공간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제가 그 녹색창 네.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MBN 골드 강시환 매니저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텔레그램도 MBN 골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에는 증시 일정 방송을 공개 방송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의 일정을 정리하고 다음 주의 일정을 지금처럼 일정별로 쫙 해서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8시에 그 미국장을 분석해서 우리나라 장에 접목시키는 특징주와 관련주, 핵심주를 선택하는 공개 방송도 1시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다 그 부가적인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도 준비한 내용은 되게 많은데 시간이 짧아갖고 못했던 맞아요.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 계속
방송에서 계속해서 일정이 다가올 때마다 언급해 드릴 테니까 매일 아침 8시 공개 방송 강시한 매니저 검색하셔서 유튜브 창에서 강시한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들 참고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과 함께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상세하게 종목까지도 전략을 뜯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ETF 투자 4부작 중에 오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1화에서 요즘 연금, 미성년자부터 모두가 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안에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나에게 맞는 연금 계좌는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세제 공제, 그리고 과세 이연이라는 엄청난 혜택까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좌를 골랐으니까요. 이 안에서 어떤 ETF를 담아야 할지 오늘 알차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전략본부 두지영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연금 ETF 투자 오늘 벌써 2교시입니다. 맞아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긴 했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오늘은 좀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와. 왜냐하면 저번에는 어떤 계좌에서 투자할지 투자할 그릇을 잘 골랐다면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은 그 계좌에서 어떤 ETF들을 쏙쏙 담아서 투자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네, 그릇을 골랐으니까 맛있는 음식들을 저희의 또 입맛에 남게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저희가 일단 ETF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투자 트렌드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살짝 오? 하기도 한데요. 연금과 일반 투자 좀 다른 영역 아니었나요? 맞아요. 원래 제가 연금 ETF 투자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긴 했지만 ETF 투자 연금에서 트렌드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ETF, 일반 계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ETF 트렌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이제 왜 알아봐야 되냐 하면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그대로 연금에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미리 보기 같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에 조금 특화된 ETF가 없느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런 ETF들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로 저희가 또 트렌드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금 투자 힌트를 좀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연금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가장 핫한 ETF 트렌드 무엇이 있을까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기 앞서 공감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네. 왜 연금 투자가 일반 투자의 미리 보기가 될 수 있냐, 일반 투자를 꼭 봐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연금 투자에서 이제는 저축만 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상품들, 예를 들면 주식형 ETF들도 많이 투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수익률이 좋은 연금 투자의 고수들 를 한번 보면 증권사 DC 계좌의 수익률 상위 종목도 그렇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퇴직연금 투자 고수라는 제목의 적립금이나 매수 상위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조방원이라고 했죠. 저희 되게 핫했던 네.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ETF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나 AI가 핫하다 보니까 AI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인프라 할 때 꼭 따라오는 AI 전력 ETF들도 이런 매수 상위나 적립금 상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테마 투자가 여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연금 계좌 옛날에는 조금 안전자산이었고 일반 계좌가 좀 공격적인 투자였다면 이제는 좀 똑똑해진 투자자들이 일반 계좌에서 사고 있는 테마형 ETF들을 연금 계좌에 또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 트렌드를 확실히 알아야 연금 투자도 똑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워런 버핏이 내가 죽을 때 S&P 500을 90% 투자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장기 투자에서 대표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한데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오셨는데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연금 계좌도 그렇고 ETF 투자하실 때 입문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게 미국 시장 대표 지수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투자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제 초기에는 이런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게 워낙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중하위권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게 테마형 ETF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액티브 ETF입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워렌 버핏이 내 재산의 90%는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해라 라고 하는 게 워낙 다양한 섹터에 투자하고 거기에서도 ETF는 알아서 리딩 기업으로 바뀌어집니다. 편입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투자하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 투자자들은 워낙 똑똑하고 이제 시장의 색깔도 바뀌다 보니까 나는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조금 더 엣지 있는 투자를 하고 싶어 라는 니즈가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형 ETF라고 하는 게 떠올랐고요. 테마형 ETF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생각하시는 모든 테마가 해당됩니다. 조금 전 예시로 드렸던 조선 테마, 방산 테마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시면 메타버스 ETF도 매우 핫했었는데요. 그런 테마형 ETF도 있을 수 있고요. 특정 테마, 섹터에 투자하는 ETF들을 테마형 ETF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시장 수익률 물론 좋지만 이제 시장 색깔이 모두가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특정 섹터나 아니면 테마가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그런 쪽에 장기 투자할 거야 내지는 그런 쪽에서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 볼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테마형 ETF가 늘어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시장에서는 또 AI, 전력 인프라, 로봇까지 1등 테마 몇 개가 반 전체를 살리는 그런 분위기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성장성이 뚜렷한 메가 테마를 가지고 있는 ETF를 저희가 또 담아보면 어떨까 이런 포인트까지 받아봤는데요. 지금 저희에게 또 이야기를 먼저 주셨던 자료를 체크를 해봤더니 국내에 상장된 ETF가 1,100개가 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하고 골라서 저희가 또 ETF를 선택해야 될까 좀 궁금하긴 한데 특정 테마에 좀 집중 투자하는 게 저희가 시장 전체를 사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았는데 수익률이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지? 시들시들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테마형 ETF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연금에서 특히나 테마형 ETF를 투자하실 때는 네. 조금 몇 가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게 장기 메가 테마냐라는 부분입니다. 메가 테마라는 용어를 굳이 꼭 집어 써주신 거는 아마 단기적으로 유행하고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AI나 휴머노이드처럼 뭔가 시작이 됐다. 산업이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우리 삶의 전반을 바꾸는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어 있는 ETF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자 메가 테마라는 단어를 붙이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장기간, 내 10년 후에도 이 테마가 살아있을지 고민을 해보셔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연금 ETF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투자의 3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연금 투자하면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분산 투자해야 된다. 분산 투자는 국가나 섹터도 분산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리밸런싱인데요. 이제 투자하다 보면은 특정 섹터로 쏠리기도 하고 비중이 그리고 그 투자의 비중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시장 상황에 맞게 한 번씩 점검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를 메가 테마를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네. 테마형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그 테마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라고 하면 교체 매매 해주실 필요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내에 상장된 ETF만 규모가 500조가 거의 넘습니다.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1,100개 가까이 되는데요. 네. ETF는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어느 순간 ETF를 투자하는 게 뭔가 큰 컨셉을 가지고 그 ETF를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종목처럼 거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ETF가 대안처럼 요즘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시장 주식형 ETF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시장 대표 지수에만 많이 투자하시다가 이제 거기에서 테마형 ETF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지금 최근 떠오르고 있는 거는 액티브 ETF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ETF라는 건 기초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정해진 룰이 있으면 그 룰을 잘 추종하고 그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잘 따라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S&P 500에서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되면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걸 빠르게 따라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테마도 너무 세부 테마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테마가 뒤처지는 경우도 말씀 주신 예시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메가 테마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서 액티브 ETF라는 거는 매니저들이 담을 주식들을 알아서 잘 골라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종목을 교체하기도 하고요. 네.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ETF는 내가 AI라는 테마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AI 반도체가 핫할 땐 반도체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또 전력이 핫할 땐 전력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주니까 메가 테마만 선택하면 조금 편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수동적인 투자자분들은 연금에서는 메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액티브 ETF를 선택하는 게 방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테마도 잘 골라야 되고요. 리밸런싱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가 알아서 또 잘 조절을 해주는 액티브 ETF도 안전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이 액티브 ETF도 운영하는 매니저나 또 자산운용사 역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좋은 액티브 ETF를 고르는 꿀팁 없을까요? 좋은 액티브 ETF는 먼저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나 자신을 알라 하고 내 목적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내 목적이 큰 테마를 선택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냐, 그 테마의 방향성에, 아니면은 시장 전체에 투자하되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도 S&P 500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엔 다양한 섹터, S&P 500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섹터에서 투자하는데 조금 더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종하는 거, 추구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 같이, AI나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테마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에서 바뀌는 이 특정 메가 테마에서 또 주도하는 서브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 테마들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내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하고 있는 걸 잘 지키냐. 회사로 치면 KPI죠. 네, 저희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목표가 비교지수, 어떻게 보면 기초지수 같은 건데요. 비교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운용사 홈페이지에 가면 비교지수는 뭔데, 우리가 실제 운용한 펀드의 성과는 어땠어? 초과 수익은 얼마나 나왔어? 아니면 목표보다 조금 초과 수익이 떨어졌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용을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 상장된 ETF다라고 하면 확인해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 회사에서 운용하는 철학이나 매니저들은 비슷하다라는 전제 하에 기존에 상장하고 운용하고 있는 상품들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목표죠. 잘 초과 성과를 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꿀팁까지 만나봤고요. 아까 메가테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두 번째 트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배당 ETF인데요. 요즘에 주식을 다루는 커뮤니티나 기사에서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월배당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그렇게나 열광을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러면 월배당 ETF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월배당 ETF라고 하는 건 ETF만 가지고 있으면 생기는 현금이 매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줍니다. 그런데 ETF는 제가 1화에서 다양한 투자 자산을 담는 바구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ETF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옵션에 투자해서 커버드 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가지고 있으면 ETF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양하니까 주식 같은 경우엔 배당금이 나올 거고, 채권은 이자가 나올 거고,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게 나올 텐데, 이런 현금 흐름을 ETF 투자한 사람들한테 다 월마다 매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면, 워낙 모든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 꾸준한 현금 흐름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에 맞춰서 매월 분배금을 드리고 있는 형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마다 받는 배당금이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매달 받는 월급 외에 약간 용돈 같은 게 들어오면 더 소확행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월배당 ETF가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전에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가 좀 나왔거든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커버드 콜은 한 1시간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네.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사면 주식 상승분에 똑같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커버드 콜은 주식 상승분을 조금은 포기하는 대신에 그 포기한 만큼을 이제 배당금, 분배 재원으로 돌려받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의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금이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왜 부자들이 투자하는 ETF 이렇게 해서 또 인기몰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월배당 ETF 왜 인기 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건 질문을 주시면서도 답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매달 용돈처럼 꾸준히 뭔가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심리적인 안정감이고요. 네. 또한 시장이 빠질 때 이제 또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왜냐면 전체가 다 투자되고 있으면 기회다라는 걸 아시지만 활용하실 수 있는 재원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커버드콜 예시 드린 것처럼 비과세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 투자할 때 나오는 배당금 이거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데 비과세로 뭔가 용돈처럼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달 돈이 들어온다. 월배당 너무 매력적인데요. 이점만 있다면 좋은데 저희가 주의할 점이나 살짝의 여러 가지 선택 시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월배당 ETF 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나한테 당장 받는 현금만 생각하시고 내가 넣은 돈 대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냐를 가장 많이 계산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투자자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분배율이라고 표현하는 이 분배, 원금 투자한 평가 금액 대비해서 얼마나 돌려받느냐, 이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분배율이 높다고 했을 때가 답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커버드 콜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면 시장 상승분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 ETF 같은 경우에는 높은 분배금을 추구하다 보니까 투자자의 니즈에 맞춰서 높은 분배금을 주려다 보니 원금을 이제 매각해서 거기서 주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지도 또 있습니다. 운용사마다 물론 세부적인 운용 전략은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는 주식만 편입합니다. 주식만 편입하는데 옛날 배당주 하면 조금 배당만 받는 대신에 수익률은 높지 맞아요.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자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만든 ETF인데요. 이제 시장의 주도주랑 그리고 고배당주를 같이 섞은 ETF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 재원을 당연히 월분배로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주도주를 편입했는데 배당이 들어간 ETF인데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ETF 종목을 포함하는 게 어색하실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제 매매 차익의 일부를 드린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매매 차익을 드리게 되면 이제 자본 차익에서 나온 돈을 드리게 되면 그거는 또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배당을 받고 싶은데 조금 아직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런 상품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원금이 깎이지 않는 총 수익률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액티브형 배당 ETF가 더 유리하다라는 점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맞는 유망한 상품까지 고르는 팁을 좀 배워봤는데 연금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나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에서만 나타나는 트렌드 없을까요? 퇴직연금에서만 나타나는 트렌드 당연히 있죠. 근데 하나는 이미 저번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긴 했어요.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안전자산, 평가금의 안전자산 30%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기 때문에 채권이나 채권 혼합형 ETF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채권 이런 수요에 또 맞춰가지고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채권 50% 그리고 나머지는 주식형에 50%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주식 부분이 무조건 지수를 추종하는 것만 있었다면 이제 지수에서도 좀 더 지수보다 더 성과를 내려고 하는 저희 액티브 ETF 같은 상품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 종목이 포함된 채권 혼합형 상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처럼 국장이 뜨기 전에 일반 계좌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현상이긴 했는데요. 글로벌 투자가 특히나 많습니다.
대부분 기사에서 매수상이나 적립금 상위로 보시면 글로벌이나 해외 미국형의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미국 시장이 좋겠다라는 부분 외에도 과세 이연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 이 부분은 과세 이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실 때는 15.4% 매매 차익을 떼고 이제 손에 잡아보실 수 있는데요. 연금 계좌에서는 15.4%를 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극대화해서 운용하시기에는 글로벌이 좋다라고 투자자리 판단하고 계신 거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떼이는 세금 없이 원금 자체가 좀 눈덩이처럼 키울 수 있는 게 연금 계좌만의 엄청난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세금 혜택 연금 계좌에서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서 저희가 월배당 ETF 이야기 나눴잖아요.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저희가 이걸 굴리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아, 배당금도 과세가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떼지 않다 보니까 더 큰 눈덩이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까지 돌아가지 않더라도 사회초년생 지금 만들었다. 그다음에 은퇴하시는 50대쯤 하신다고 하셔도 30년 가까이 운용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 이연의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세금을 떼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법령이 바뀌어서 15.4%만큼은 이제 제외를 했다가 이 뗀 만큼은 크레딧 형태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운용하는 점의 메리트는 사실 젊으신 분들에게 많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은퇴를 앞두신 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연금을 나는 개시하기 시작했어 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연금을 개시하게 되시면 이제 난 연금 수령하기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운용을 못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펀드든 이런 여러 가지 상품으로 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오. 다만 ETF 같은 경우엔 매일 가격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매월 얼마씩 수령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은 정액이든 정률이든 수령하고 싶은 방식을 선택했으면 그만큼 매도를 해야 줄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로 운용을 할 수는 있지만 매번 ETF의 받고 싶은 금액만큼 팔아둬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만약에 월배당 ETF를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월배당으로 받으시는 금액이 대략 내가 수령하고자 하는 금액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번거롭게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연금을 개시하는 상황이라면 펀드 같은 걸로도 계속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라는 꿀팁까지 또 나이대별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저희 연금 ETF 투자 키워드로 주식, 테마형 ETF도 봤고요. 월배당 ETF,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채권 혼합형 ETF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맛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효율을 더 극대화시켜야 될 텐데요. 그 안에서 적립식 자동 매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에 또 적합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적립식 투자가 사실 낯설지는 않으실 텐데요. 펀드도 그리고 적금도 매달 꾸준히 일정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퇴직연금에서도 ETF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었는데 증권사에서 특히나 요즘 ETF 퇴직연금 자동 적립식 서비스를 많이 오픈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증권사가 하고 계시는지 확인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사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 900만 원을 납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 번에 납입하시긴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12분의 1로 나누면 매달 부담을 조금 낮추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달 똑같은 금액을 사다 보니까 장점은 이 ETF가 올라가도 가격이 떨어져도 동일한 수량만큼 이제 동일한 금액만큼 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분산하는 효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변동성도 낮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전 투자에 좀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배운 것 중에 꼭 가져가야 된다 이런 체크 포인트 있을까요?
체크 포인트는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게 천리길의 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그 시작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실 때는 적립식 투자 방법을 활용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예전엔 적립식으로 펀드는 많이 하셨지만 퇴직연금에서 ETF를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달 알아서 사야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증권사들이 퇴직연금에서도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하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월에 900만 원 넣기는 부담되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900을 12로 나누거나 아니면 연금저축에서만 다 채우겠다 해서 600을 12로 나누면 매달 넣어야 되는 금액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큰 적립식 투자의 장점이죠.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꾸준히 똑같은 금액만큼 사니까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는 싶은데 너무 어렵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떤 상품을 담으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기 전에 그렇게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두 번째 수업 꽉꽉 채워서 들어봤고요. 다음 세 번째 수업으로 연금 투자 ETF 더 똑똑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과장님 감사합니다.